미국 대학가가 뒤집혔습니다. 스페인어 감소, 프랑스어 감소, 독일어 33% 폭락, 중국어마저 14% 추락. 전문가들은 선언했습니다. 외국어 교육의 시대는 끝났다고요. 그런데 단 하나 역주행하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38% 급등. 사상 최초로 미국 대학 외국어 순위 10위권 진입.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경악했습니다. 어떤 경제 협정도, 어떤 정부 정책도 없었습니다. 그저 노래 몇 곡, 드라마 몇 편이 전부였죠. 한국어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미국 젊은이들은 갑자기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걸까요? 지금부터 미국 대학을 뒤흔든 한국어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동부의 한 대학에서 외국어 교육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미국 대학들의 언어 교육 현황을 추적해왔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불문율 같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미국 대학의 외국어 교육은 철저한 위계 질서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정점에는 스페인어가 있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국경을 맞댄 미국에서 스페인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었죠. 실용의 언어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 프랑스어와 독일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고전적 권위를 대표하는 언어들이었죠. 아시아 언어들은 그 아래 한참 밑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어가 경제 대국의 부상과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고, 일본어는 80년대 경제 호황기에 한때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그마저도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학과 교수들 사이에서 한국어는 중국어와 일본어의 그늘에 가려진 존재였죠. 2000년대 초반, 제가 처음 한국어 강좌 현황을 조사했을 때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는 개설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개설된 곳에서도 수강생 대부분은 한국계 학생들이었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쓰는 언어를 정식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비한국계 미국인이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어느 동아시아학과 교수가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한국어 강좌를 유지하는 이유는 한국계 학생들의 수요 때문이에요. 그 외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이유가 있을까요? 그 말에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한국은 여전히 분단국가, 전쟁의 기억, 그리고 삼성과 현대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한국이 미국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죠. 2008년 미국 현대언어협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어 수강생 수는 8,449명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적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스페인어 수강생 50만 명 이상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치였죠. 프랑스어, 독일어와 비교해도 한국어는 변방 중의 변방이었습니다. 그해 미국 대학 전체 외국어 수강생 수는 약 167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정점인 줄 몰랐습니다. 이듬해부터 시작될 대폭락의 전조를 읽은 사람은 없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고 대학들은 재정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칼날이 향한 곳은 인문학이었습니다. 외국어 학과들이 통폐합되거나 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강생이 적은 언어들부터 사라졌죠. 아랍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강좌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학 행정가들은 단호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강좌를 유지할 여력이 없습니다.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외국어 교육은 더 이상 교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익성의 문제였죠. 2009년부터 2016년 사이 미국 대학의 외국어 수강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스페인어조차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프랑스어는 23% 이상 감소했고 독일어는 33% 넘게 빠졌습니다. 아랍어는 27%, 중국어도 14% 이상 감소했죠. 외국어 교육의 황금기는 끝났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영어의 글로벌 패권이 굳어진 시대에 미국인들이 굳이 다른 언어를 배울 이유가 사라졌다고들 했습니다. 구글 번역과 인공지능이 언어 장벽을 허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죠. 저도 그 흐름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 방향도 외국어 교육의 쇠퇴 원인과 대응 전략으로 옮겨가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소멸 위기의 언어 프로그램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것이 당시 제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즈음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문하는 대학마다 한국어 강좌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수강 신청이 마감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였죠. 어떤 대학에서는 초급 한국어 강좌가 개강 전에 마감된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류라는 단어가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미국 대학의 외국어 교육 판도를 바꿀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K-팝이라는 것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대학 강의실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죠. 저는 여전히 오래된 틀 안에서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외국어 교육은 실용성과 국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중국어가 부상한 것은 중국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이고 일본어가 인기를 끌었던 것은 일본이 경제 대국이었기 때문이라고요.
그 논리대로라면 한국어가 급부상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할 바가 아니었고 미국인들의 일상에서 한국과의 접점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 음식점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정도가 변화의 징후였을 뿐이죠. 하지만 변화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대학의 외국어 교육 통계를 정리하던 어느 날 밤, 저는 한국어 수강생 증가 그래프를 보다가 화면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다른 모든 언어가 하락하는 가운데 한국어 선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통계적 오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2012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학회 참석차 로스앤젤레스에 갔다가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그러니까 UCLA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부 최고의 주립대학 중 하나였죠. 동아시아학과 교수 한 분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어 강좌요. 수요는 좀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중국어, 일본어에 비하면 아직 변방이죠. 그 교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것이 상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7월 15일, 한국의 한 가수가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강남스타일이라는 제목이었죠. 파란색 턱시도를 입은 중년 남성이 말 타는 듯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봤을 때 뭐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하루 만에 5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미국 래퍼 티페인이 트위터에 이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케이티 페리가 뒤따랐죠. 영상은 하루 평균 900만 조회수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에는 빌보드 핫백 차트 2위까지 올랐습니다. 12월 21일, 강남스타일은 유튜브 역사상 최초로 10억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이 말춤을 따라 췄습니다. UN 사무총장 반기문이 세계 평화의 힘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이듬해 5월,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백악관에서 한국의 문화 물결에 전 세계가 휩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일시적 유행일 뿐이야. 마카레나처럼 잠깐 뜨고 사라질 거야.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어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류는 진지한 연구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대중문화의 유행이 언어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었죠. 우리는 여전히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같은 전통적 지표로 언어의 힘을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미국 대학의 외국어 교육은 계속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해가 바뀔 때마다 외국어 프로그램들이 폐지되었습니다. 독일어과가 축소되고 프랑스어 강좌가 줄었습니다. 아랍어 프로그램은 9.11 테러 이후 잠시 늘었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죠. 중국어마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행정가들은 냉정했습니다. 수강생이 없으면 강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외국어 학과 교수들은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매 학기 수강 신청 인원을 걱정해야 했고 최소 인원에 미달하면 강좌가 폐강되었습니다. 어떤 교수들은 학과 통폐합으로 자리를 잃었습니다. 2016년 미국 현대언어협회가 발표한 통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09년 정점 이후 외국어 수강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만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주요 언어들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500개가 넘는 외국어 프로그램이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한국어만 다른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2009년 8,449명이던 한국어 수강생은 2016년 13,9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78% 증가였죠. 같은 기간 증가세를 보인 언어는 한국어와 미국 수화 정도뿐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여전히 미미하지 않나. 13,000명이면 스페인어 50만 명의 3%도 안 되잖아.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한 교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어 강좌에 대기자 명단이 생겼다고요. 기존 강좌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새 강좌를 개설해야 했다고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대기자 명단이라니. 외국어 강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버지니아주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2017년에 부전공으로 시작한 한국학이 2019년에는 전공으로 확대되었다는 거였죠. 그리고 지금은 동아시아 언어학과에서 스페인어 다음으로 수강생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2018년, 제가 방문한 동부의 한 대학에서 초급 한국어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자리가 거의 다 차 있었습니다. 30명 가까운 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어 강좌는 대부분 한국계 학생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언어를 정식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교포 2세, 3세들이었죠. 하지만 그날 강의실에서 한국계로 보이는 학생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흑인 학생, 히스패닉 학생, 백인 학생, 다양한 인종의 젊은이들이 한글 자모를 따라 쓰고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그들의 발음은 어눌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냐고요? 대답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BTS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요. BTS, 방탄소년단. 2013년 데뷔한 한국의 남성 음악 그룹이었습니다. 2018년, 그들은 한국 음악 그룹 최초로 빌보드 200 앨범 차트 1위에 올랐죠. 강남스타일이 문을 열었다면 BTS는 그 문을 활짝 젖혔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번역본이 아니라 원어로 이해하고 싶어 했죠. 팬 커뮤니티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일종의 입문 의식처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 외국어 학습의 동기는 대부분 실용적이었습니다. 취업에 유리해서, 유학을 가야 해서, 이민을 준비해서, 언어는 목적을 위한 도구였죠. 하지만 이 학생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어는 좋아하는 가수와 더 가까워지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감정적 연결이 학습 동기가 된 겁니다. 어느 교수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80년대에 제가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 수강생은 전부 한국계였어요. 집에서 쓰는 한국어 실력을 향상하려는 학생들뿐이었죠. 지금은 절반 이상이 비한국계입니다. K-팝을 통해 한국어를 발견한 학생들이에요. 그것은 전례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문화 콘텐츠가 언어 학습을 견인하는 것. 그것도 대중음악이 대학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학문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명확해 보였습니다. 한국어 교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는 수십 년간 쌓아온 교육 인프라가 있었지만 한국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요가 폭발해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대학 행정가들도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K-팝 열풍이 얼마나 갈지 모르잖아요. 지금 교수를 충원했다가 몇 년 후에 수요가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대중문화의 유행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강남스타일도 결국 일회성 히트로 끝났죠. 싸이는 그 후로 같은 성공을 반복하지 못했습니다. BTS도 언젠가는 쇠퇴할 것이고 그러면 한국어 열풍도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학자의 자세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하지만 사실은 변화를 받아들이기 싫었던 겁니다. 제가 20년간 연구해온 외국어 교육의 법칙이 무너지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2020년이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대학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외국어 교육은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갇힌 학생들이 외국어를 배울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겁니다. 2020년 2월 9일,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카데미 시상식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유력한 작품상 후보는 1917이었죠.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대작이었습니다. 미국 영화계의 전통적 취향에 부합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봉투가 열렸을 때 나온 이름은 기생충이었습니다. 제인 폰다가 수상작을 발표하는 순간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한국 영화였습니다. 아카데미 92년 역사상 최초로 비영어권 영화가 작품상을 수상한 겁니다. 봉준호 감독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적절한 순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작자 곽신혜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기생충은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4개의 오스카를 휩쓸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가 오스카 작품상이라니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1년 전만 해도 믿기 어려웠죠. 할리우드는 언제나 영어권 영화의 성체였습니다. 외국어 영화는 별도의 카테고리에 격리되어 있었죠. 봉준호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1인치짜리 자막의 장벽만 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은 단순한 영화상 수상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인들이 자막을 읽으면서 한국어를 듣는 것에 거부감이 없다는 증거였습니다. 한국 문화가 미국 주류 사회에 진입했다는 신호탄이었죠. 그리고 한 달 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을 덮쳤습니다. 대학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갔죠. 대면 수업이 중단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외국어 교육이 특히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언어는 대면 상호작용이 중요한 과목이니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팬데믹이 한국어 열풍을 꺾을 것이라고 예상했죠. 학생들이 고립된 환경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울 동기가 있을까요? 취업 전망도 불투명한데 실용성 낮은 외국어를 공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예상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갇힌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스위트홈. 한국 콘텐츠가 미국 넷플릭스 차트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2월 스위트홈이 미국 넷플릭스 톱10에 진입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미국에서 이 정도 순위에 오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팬데믹이 오히려 한국 콘텐츠의 확산을 가속화한 겁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콘텐츠를 찾았고 넷플릭스의 추천 알고리즘이 한국 드라마를 전면에 내세웠죠. 저는 그 무렵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인데도 수강 신청이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었습니다. 어느 대학 한국어 교수의 말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였죠. 더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학습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학점을 위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달라요. 정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오는 학생들이에요. 수업 외 시간에도 스스로 공부하고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통해 실력을 쌓아요. 이것은 학습 동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외국어 학습은 외적 동기에 의해 추종되었습니다. 졸업 요건을 채우기 위해 취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시켜서.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내적 동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말을 이해하고 싶어서,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교육학에서는 내적 동기가 외적 동기보다 학습 지속성과 효과가 높다고 봅니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자발적으로 추가 학습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어 강의를 찾아보고, 듀오링고 같은 언어 학습 앱을 사용하고, 브이라이브에서 아이돌의 실시간 방송을 보면서 귀를 훈련했죠. 어느 학생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BTS 멤버들이 브이라이브에서 한국어로 말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번역이 올라오기 전에 직접 이해하고 싶었죠. 그것은 전통적인 외국어 학습 모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동기였습니다. 2021년 상황은 더 극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9월 17일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의 황동혁 감독이 만든 서바이벌 드라마였죠. 처음에는 누구도 이 작품이 세계적 현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개 열흘 만에 넷플릭스 공동대표 테드 서렌도스가 선언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분명히 우리의 역대 최대 비영어권 작품이 될 것입니다. 넷플릭스 역대 최고 작품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90개국 이상에서 넷플릭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개 28일 만에 16억 5천만 시간 시청을 기록했죠. 미국인 4명 중 1명이 오징어 게임을 시청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할로윈에는 미국 전역에서 오징어 게임 코스튬이 등장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한국어 문장이 미국 아이들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뜻을 모른 채 발음만 따라했겠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저는 그해 가을 미국 대학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대면 수업이 재개된 캠퍼스였습니다. 한국어 강좌 앞에는 대기자 명단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떤 대학에서는 초급 한국어 수업을 여러 분반으로 나눠야 했습니다.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조지타운 대학교는 그해 가을 학기부터 새로운 한국어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기존 강좌로는 넘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신입생들 사이에서 한국어 수업 인기가 치솟고 있었죠. 어느 버클리 학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에서 처음으로 흑인 배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한국어를 배워서 언젠가 한국 드라마에 출연하고 싶어요. 흑인 여학생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꿈이었죠. 하지만 한류의 세계화와 함께 그런 꿈을 꾸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버클리의 한 한국어 교수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초급 한국어 수업에서 BTS 팬클럽 아미 출신 학생이 전체의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4분의 1이라니. 단일 팬덤이 대학 강좌 수강 구성에 그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 유행이 아닙니다. 강남스타일 때와는 다릅니다.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개별 콘텐츠가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가 미국 젊은 세대에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언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토론토 대학교의 한 교수는 미국 공영 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한국 영화와 미디어 수업에서 한국계 학생은 전체의 2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비한국계 학생들입니다. 그들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을 충족하기 위해 그리고 한국 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얻기 위해 한국어를 배웁니다. 이것은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어 학습자의 대다수가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들었던 언어를 정식으로 배우려는 이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한국과 아무런 혈연적 연결이 없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문화적 관심에서 시작된 학습이었습니다. 미국 현대언어협회의 폴라 크랩스 상무이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증가는 16세기 한국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혈통을 가진 학생들이 급증한 것도 아니에요. 문화적 관심이 원동력입니다. 문화적 관심.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20년간 믿어왔던 외국어 교육의 법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언어는 경제력과 군사력에 의해 확산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K-팝과 드라마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대중문화의 힘이 전통적 국력 지표를 압도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한글이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미국 현대언어협회가 발표한 보고서 하나가 미국 외국어 교육계를 뒤흔들었습니다. 2021년 가을 학기 미국 대학 외국어 수강생 현황. 저는 그 보고서를 손에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전체 외국어 수강생이 16.6%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현대언어협회가 1958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감소폭이었습니다. 2009년 정점 이후 지속된 하락세가 팬데믹을 거치며 가속화된 겁니다. 스페인어는 18% 줄었습니다. 프랑스어는 23% 이상 감소했죠. 독일어는 무려 34% 급락했습니다. 중국어도 14% 이상 떨어졌고 아랍어는 27%나 줄었습니다. 주요 외국어 15개 중 대부분이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딱 3개 언어만 증가했습니다. 미국 수화 0.8%, 성경 히브리어 9.1%, 그리고 한국어 38.3%.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38.3%. 2016년만 3,936명에서 2021년만 9,270명으로 5,334명 증가. 다른 어떤 언어도 이 기간 동안 이 정도 절대적 증가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역사상 최초로 미국 대학 외국어 순위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1958년 첫 조사 때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은 고작 26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한국어는 마침내 주요 언어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러시아어를 제치고 올라섰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1974년 이후 단 한 번도 수강생이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 현대언어협회 보고서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꾸준히 성장해온 유일한 언어. 경제 위기도, 테러도, 팬데믹도 한국어의 상승세를 꺾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글로벌 한국어 학습 동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듀오링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언어학습 앱입니다. 5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이 플랫폼의 데이터는 글로벌 언어 학습 트렌드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2021년 듀오링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어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인기 있는 학습 언어였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다음이었죠. 그런데 성장률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어는 브라질, 프랑스, 독일, 인도, 멕시코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아시아 언어에 관심이 적었던 유럽과 남미에서 한국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에서조차 한국어는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였습니다. 2022년 한국어는 4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습 언어가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2개국뿐이었죠. 2023년에는 한국어가 전 세계 순위에서 6위로 상승하며 이탈리아어를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한국어는 전 세계 내위로 도약했습니다. 독일어마저 제쳤죠. 저는 경악했습니다. 독일어요. 괴테의 언어, 칸트의 언어, 현대 과학과 철학의 언어. 그 독일어를 한국어가 추월한 겁니다. 적어도 듀오링고 사용자들 사이에서는요. 더 흥미로운 것은 학습자의 연령대였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 학습자의 40% 이상이 10대였습니다. 듀오링고의 분석이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아시아 언어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K-팝, K-드라마, 애니메이션, 엔터테인먼트가 언어 학습의 동력이 되고 있었죠. 저는 서서히 전체 그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한국어는 글로벌 차원에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이 흐름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세종학당,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기관입니다.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이 기관은 처음에 몽골 울란바토르를 포함해 세계국의 13개 센터로 시작했습니다. 첫 해 수강생은 740명에 불과했죠. 하지만 한류의 확산과 함께 세종학당도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2021년에는 82개국에 234개 센터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85개국에 248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죠.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350개 센터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전통적 문화, 강국들이 자국어 보급을 위해 수십 년간 공들여 구축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브리티시 카운슬, 알리앙스 프랑세즈, 괴테 인스티투트. 한국은 2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와 비견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겁니다. 저는 세종학당 미국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대기자 명단이 길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대학생뿐 아니라 직장인, 은퇴자, 중고등학생까지.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세요? 제가 한 중년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손녀가 BTS를 좋아해요. 손녀와 함께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왔어요. 세대를 초월한 학습 동기. 저는 그런 현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들의 상황도 조사했습니다. 영국에서는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에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 수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여러 대학이 새로운 한국어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독일에서도 한국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죠. 아시아에서는 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한국어가 듀오링고 학습 언어의 2위로 올라섰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튀르키예어가 2위였는데요. 네팔과 스리랑카에서는 일본어가 2위였던 자리를 한국어가 차지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젠지 세대 사이에서 한글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인구 5천만의 중견 국가입니다. 국내 총생산 세계 10위권이지만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경제 규모가 훨씬 작죠. 군사력도 세계 최강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언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언어의 확산은 국력에 비례했습니다. 영어가 세계어가 된 것은 대영 제국의 식민 지배와 미국의 패권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어가 외교 언어가 된 것은 프랑스의 군사적 문화적 영향력 덕분이었죠. 스페인어가 남미 전역에 퍼진 것도 식민 역사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다른 경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총도 칼도 아닌 드라마와 노래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강제가 아닌 매력으로 확산되고 있었죠. 사람들이 스스로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언어였습니다. 소프트 파워. 그 개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조지프 나이 교수가 제시한 개념이죠.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가 아닌 문화적 매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 한국은 소프트 파워의 교과서적 사례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간 외국어 교육을 연구하면서 저는 언어의 확산을 경제와 정치의 관점에서만 바라봤습니다. 국내 총생산, 무역량, 군사동맹. 그런 지표들이 언어 학습 동기를 결정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어는 그 법칙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글이 있었습니다. 세종학당의 교사들에게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이 한글의 논리적 구조에 감탄한다는 거였죠. 다른 언어의 문자 체계보다 배우기 쉽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뭔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지속률이 다른 아시아 언어보다 높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중국어나 일본어를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학생들이 한국어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었죠. 한글이 한자보다 접근하기 쉽다는 이유였습니다. 물론 K-팝과 K-드라마가 1차적 동기입니다. 하지만 한글의 학습 용이성이 학습 지속에 기여하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글을 그냥 한국인들이 쓰는 문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왜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높이 평가하는지 전혀 몰랐죠. 하지만 곧 알게 될 터였습니다. 한글이 얼마나 경이로운 발명품인지를요. 저는 한글을 처음 제대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2024년 봄이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가 역사상 최초로 10위권에 진입한 뒤 저는 이 현상의 근원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K-팝과 K-드라마가 1차적 동인이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죠. 왜 한국어 학습자들은 다른 아시아 언어 학습자들보다 포기율이 낮을까요? 중국어나 일본어를 시작했다가 한국어로 전환하는 학생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저는 세종학당 교사들로부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한글이 배우기 쉽다고요. 정말 그런 걸까요? 저는 의구심을 품고 한글의 역사와 구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글은 1443년에서 1444년 사이에 조선의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입니다. 1446년 훈민정음이라는 문서와 함께 공식 반포되었죠.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당시 조선은 중국의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자는 수천 개의 글자를 암기해야 하는 복잡한 문자 체계였죠. 양반 계층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백성의 대다수는 문맹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 상황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죠. 그래서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를 설계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설계입니다. 대부분의 문자 체계는 수백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했습니다. 라틴 알파벳은 페니키아 문자에서 그리스 문자를 거쳐 로마 문자로 발전했죠. 아랍 문자도 히브리 문자도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한글은 의도적으로 과학적 원리에 따라 처음부터 설계된 문자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 원리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음의 모양을 보세요. 기역고운 혀가 입천장 뒤쪽을 막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니은노은 혀가 앞니 뒤쪽에 닿는 모습이죠. 미음은 입술이 다물어지는 사각형 모양입니다. 자음의 모양이 발음 기관의 형태를 반영한다고요. 이것을 언어학에서는 자질문자라고 부릅니다. 문자의 형태가 음성학적 자질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체계죠. 세 개의 문자 체계 중 이런 특성을 가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모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음은 세 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됩니다. 점은 하늘천을 상징하고 가로선은 땅질, 세로선은 사람인을 나타냅니다. 동양 철학의 천지인 사상이 문자 체계에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저는 언어학 문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한글을 알파벳의 극치, 완벽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알파벳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한국학자 가리 레드야드는 한글의 그래픽 형태와 기능 사이의 엄밀한 대응을 비할 데 없는 문자학적 사치라고 표현했죠. 유네스코는 1997년 훈민정음 헤레본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재 등록이 아니었습니다. 유네스코가 한글의 창제 원리와 역사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죠. 유네스코는 또한 1989년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해 세계 문맹 퇴치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글의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한글은 24개의 기본 글자로 구성됩니다.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이죠. 이 글자들이 조합되어 음절 단위의 블록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한하이라는 글자는 히읗, 아, 니은노 세 글자가 결합된 것입니다. 24개 글자로 11,000개 이상의 음절 블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계는 발음과 표기 사이의 일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어처럼 철자와 발음이 불규칙하게 다른 경우가 거의 없죠. 같은 글자는 항상 같은 소리를 냅니다.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지나기 전에 깨우칠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이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글의 기본 체계는 몇 시간이면 익힐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적어도 읽고 쓰는 것은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의 성인 문해율은 97% 이상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한글 창제 당시 대다수가 문맹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변화입니다.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이 변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00년 전 동아시아의 작은 왕국에서 한 군주가 백성을 위해 문자를 설계했습니다. 그 문자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학습자가 증가하는 언어의 표기 체계가 된 겁니다. 한류가 한글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한글 자체의 우수성이 학습을 지속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현대언어협회 보고서를 다시 펼쳐 들었습니다.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미국 대학에서 독일어를 가르치는 기관이 172개 줄었습니다. 프랑스어는 164개 감소했죠. 중국어 105개, 아랍어 80개.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외국어 프로그램이 단 한 개 숭감했는데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651개가 사라졌습니다. 2016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961개가 추가로 폐지되었죠.
10여 년 만에 1600개 이상의 외국어 프로그램이 미국 대학에서 사라진 겁니다. 2023년 웨스트버지니아 대학교는 세계언어학과 교수진의 4분의 3을 해고하고 모든 외국어 전공을 폐지했습니다. 콜로라도 북부대학교는 프랑스어와 독일어 프로그램을 폐쇄했죠. 2024년에는 미국 국방부가 전국 대학에서 운영하던 언어 플래그십 프로그램 31개 중 13개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프로그램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외국어 교육협의회는 43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외국어 교사 부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스스로를 세계의 리더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외국어 교육이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인의 80%가 영어만 구사합니다. 유럽에서는 성인의 약 50%가 제2언어로 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하는데요. 2020년 미국 외교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부의 언어 지정 해외 직책 중 15%가 공석이고 인원이 배치된 직책의 24%도 최소 언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국어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마사 에벗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단일언어주의는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영어가 세계 공용어니까 다른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세계 소비자의 96%가 미국 밖에 살고 있고 대부분은 영어를 못합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의 단일언어 문화는 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한국어가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학 외국어 순위에서 한국어만 상승하고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듀오링고에서 한국어는 2025년 전 세계 유비 언어가 되었고 세종학당은 85개국 248개 센터로 확대되었습니다. 저는 이 대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언어 교육이 쇠퇴하고 있고 인구 5천만의 한국은 자국어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 있었습니다. 소프트 파워의 역전이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미국은 영어와 함께 미국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팝 음악, 청바지와 코카콜라. 그것이 미국의 소프트 파워였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이 전 세계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죠. 저는 동료 학자들과 이 현상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한류는 일시적 유행이고 결국 영어의 패권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1974년 이후 단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꾸준히 성장해온 언어입니다. 강남스타일도, 기생충도, 오징어 게임도 이 장기적 추세의 정점일 뿐 시작점이 아니었죠. 한국 문화의 세계화는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20년간 믿어왔던 외국어 교육의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언어의 확산은 군사력과 경제력에 비례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드라마와 음악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글이 있었습니다. 학습 용이성. 그것이 한국어 확산의 숨은 동력이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외국인들의 학습 장벽을 낮추고 있었죠. 저는 서재에서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설계한 문자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학습자가 증가하는 언어의 토대가 되고 있다니 그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동시에 필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1446년에 발간된 이 문서는 한글의 창제 원리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940년에 재발견되어 현재 한국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어 있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서의 영어 번역본을 구해 읽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500년 전 문서가 현대 음성학의 용어로 자음과 모음의 좋은 방식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 목구멍의 개폐. 세종대왕과 그의 학자들은 인간의 발음 기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문자의 형태에 반영한 겁니다.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글은 완벽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알파벳이다. 미국의 언어학자들도 비슷한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한글이 자질문자라는 점, 즉 글자의 형태가 음성학적 자질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세계 문자 체계 중 독보적이라는 거였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이것을 몰랐을까요? 외국어 교육을 20년 넘게 연구하면서 저는 한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어는 제 관심 밖의 언어였죠. 동아시아 언어라면 중국어나 일본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어는 학습자 수가 적은 소수 언어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편견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학계의 주류 시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영어 중심,
서구 중심의 세계관이었죠. 프랑스어와 독일어는 고급 문화의 언어이고 스페인어는 실용적 언어이며 아시아 언어는 경제적 필요에 따라 배우는 것이라는 위계가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그 위계의 바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위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졸업 요건이나 취업 때문이 아니라 좋아하는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어는 열정의 언어였죠. 저는 제 연구실 책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프랑스 언어학, 독일 문헌학, 영어 교육론, 수십 년간 모은 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나 한글에 관한 책은 한 권도 없었죠. 저는 서점에 가서 한국어 관련 서적을 찾았습니다. 신시내티 대학교의 해경배 교수가 쓴 책이 있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그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배 교수는 한글을 세계 최고의 알파벳, 인류의 위대한 지적 성취 중 하나, 알파벳의 극치라고 평가한 국제 언어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한글이 그런 평가를 받는지 음성학적, 심리언어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죠. 저는 밤늦게까지 그 책을 읽었습니다. 한글의 자음 체계가 좋은 위치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그룹은 기본 형태를 공유하고 획을 추가해서 관련 자음을 표시하죠. 예를 들어 기역고에 획을 더하면 키읔이 됩니다. 둘 다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이죠. 이것은 체계적 설계입니다. 자연스럽게 진화한 문자 체계에서는 볼 수 없는 논리적 구조죠. 세종대왕은 언어의 소리를 분석하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어 학습의 용이성을 설명해 주는 걸까요? 한글을 배우는 것이 다른 문자 체계를 배우는 것보다 쉽다면 그것이 한국어 학습자들의 지속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겠죠? 물론 한국어 학습의 주된 동기는 K-팝과 K-드라마입니다. 하지만 동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습 초기의 장벽이 너무 높으면 아무리 동기가 강해도 포기하게 되니까요. 한글은 그 장벽을 낮춰주고 있었습니다. 중국어를 배우려면 수천 개의 한자를 암기해야 합니다. 일본어도 히라가나, 가타카나에 더해 한자를 배워야 하죠. 하지만 한글은 24개의 기본 글자만 익히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글자들이 논리적으로 조합되어 음절을 형성하죠. 세종대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지나기 전에 깨우칠 수 있다. 과장일 수도 있지만 핵심은 맞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게 설계된 문자입니다. 저는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한글은 경이로운 발명품입니다. 500년 전 조선의 군주가 백성을 위해 창제한 이 문자가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한국 문화로 가는 관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제 무지는 학자로서의 태만이었고 동시에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025년 봄이었습니다. 캠퍼스에는 벚꽃이 피어 있었죠. 저는 20년 넘게 이 캠퍼스에서 외국어 교육을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어 강의실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수강 신청 첫날이었죠.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에 등록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어 수업이 주로 한국계 학생들로 채워졌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단순히 수강생 수만 늘어난 게 아니었죠. 외국어 학습의 의미 자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외국어 학습은 실용적 목적에 의해 추동되었습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졸업 요건을 채우기 위해,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위해.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다른 이유로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요. 이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문화가 언어 학습을 이끄는 시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닌 대중문화의 매력이 언어 확산의 동력이 되는 시대. 한국은 그 시대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 연구의 방향을 수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간 저는 외국어 교육을 국가 경쟁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봤습니다. 어떤 언어가 경제적으로 유용한가? 어떤 언어가 국가 안보에 중요한가? 하지만 학생들은 그런 논리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따라갔죠. 한류가 한국어를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그 확산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가 학습 초기의 장벽을 낮추고 학습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해주었죠. 저는 세종대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500년 전 그는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배우기 쉬운 문자를 만들었죠. 그의 목표는 조선의 문맹률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문자는 500년 후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 문화로 가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세종대왕은 글로벌 소프트 파워 같은 개념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가 결과적으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극대화하는 도구가 되었죠. 저는 미국의 상황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외국어 교육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폐지되고 수강생이 줄고 단일 언어주의가 심화되고 있죠. 이대로 가면 미국은 점점 더 언어적으로 고립될 겁니다. 하지만 희망의 징후도 있습니다. 한국어의 성장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학생들은 여전히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다만 그 동기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문화적 열정이 새로운 언어 학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현대언어협회의 폴라 크랩스 상무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의 성장이 다른 언어들에게도 희망을 줍니다. 문화가 언어 학습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한국어의 사례는 외국어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와 언어 교육의 연계,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 팬덤 커뮤니티를 통한 학습 지원,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어 전례 없는 언어 학습 붐을 만들어내고 있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글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24개의 글자, 단순하지만 체계적인 구조, 500년 전 한 군주의 백성 사랑에서 탄생한 문자, 그 문자가 지금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K-팝 팬들이 한글로 메시지를 씁니다. 드라마 시청자들이 한글 자막을 읽습니다. 전 세계 수천만 명이 한글을 배우고 있죠.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캠퍼스 어딘가에서 K-팝 음악이 들려왔죠.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변해야 했습니다.